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형사소송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 여러분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형사소송을 수업을 들었었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다시 하시는 그런 분들 위해서 특별히 개설한 강좌입니다. 일단 첫 시간에는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이제 얇은 이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쭉 설명해 나가면서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이제 절차들을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우리 2020년 이제 개정됐던 검경수사권 독립론,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2021년부터.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마지막 타임에서는 쭉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수험 생활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사소송 전체적으로 이제 개관을 한번 할 건데요. 일단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사 절차가 있고, 수사 절차에서 이제 어떤 범인을 발견, 확보, 증거 수집, 보전해서 얘를 충분히 공판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럴 때 이제 공소 제기를 하겠죠. 공소 제기를 하고, 자, 이제 공소 제기가 되면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판 절차 이렇게 갈 거고, 통상 이제 우리가 공판에서 1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2심, 3심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소 절차 이렇게 갑니다. 상소 절차. 2심, 3심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상소에서도 상소만으로도 또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유죄 확정이 됐다라던가 이런 경우에 또 뭐 억울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나가는 게 특별 구제 절차가 있게 됩니다. 특별 구제 절차. 그래서 이제 이 특별 구제 절차가 주로 이제 재심이에요. 재심. 그리고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는 비상상고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에서 쭉 배우게 될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상소 등등 해서 확정이 되면 이제 형 집행하는 거, 집행 절차 따지면 형 집행 절차까지 한번 써볼게요. 형 집행 절차까지 있게 되는데, 이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이게 최광의의 형사소송입니다. 최광의의 형사소송.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의의 형사소송 얘기를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이쪽 공판부터 상소, 이제 공소제기부터 있구나. 공소제기부터 이제 확정시까지 특별 구제 절차 이 정도까지가 되는 것이고, 좀 광의로 가면 이제 수사까지 집어넣게 돼요. 수사부터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최광의가 나가게 되면 이제 형 집행 절차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형 집행 절차는 배우지 않습니다. 형 집행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잠깐 잡아갈 건데, 수사 절차 일단 먼저 쓰고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혐의를 받는 사람 우리가 피의자라고 불러요. 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목격자라던가 피해자 같은 사람을 우리가 참고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인.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소제기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요. 공판정에 오게 되면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를 당한 사람, 고자질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그렇게 바뀌죠. 피고인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 그 다음에 또 참고인은 법정에 오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증인으로 바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죠? 뭐 여기서는 뭐 없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괜히 지웠나? 저기 형 집행 절차 가면 이 피고인이 뭘로 변해요? 수형자로 변합니다. 수형자. 다만 이제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용자가 돼요. 미결수용자. 그래서 미결수용자고, 나중에 이제 확정돼서 가면 이제 수형자, 그렇게 이제 변하게 돼요. 자, 여하튼 이 개념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용어 됐죠?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이제 수사 절차부터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 이제 수사 절차가 있게 되는데, 자, 일단 수사의 개념부터 우리가 먼저 좀 알아두셔야죠. 수사의 개념. 제가 그냥 읊을 테니까 들으시면 돼요. 수사에서 뭐 할까요? 범인을 발견 확보를 해야 돼요.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 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수사의 방법. 수사의 개념은 제가 금방 떠들었던 거예요.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주체는 일부러 안 썼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검사하고 사법경찰관입니다.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수사의 방법이 우리가 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자세히 나가게 되는데 수사의 방법에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눠지게 돼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임의수사, 강제수사 이렇게 갑니다. 자, 임의수사에는요 별거 없어요. 일단 피의자 신문을 한번 하고요. 피의자 신문. 그래서 이제 나오라면 이제 여기서는 출석 요구입니다. 출석 요구.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관행상 TV라든가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소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니에요. 소환은 어떤 의무가 있을 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석 요구가 사실은 맞는 질문입니다. 맞는 그 답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피의자 신문도 하고 아까 그 참고인 있었죠? 그래서 참고인 조사도 해요. 참고인 조사.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른 뭐 조회, 사실조회 같은 거, 다른 관공서 등에다가 사실조회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임의수사에서는 사실상 뭐 이 두 개가 다죠, 다. 그래서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참고인 진술조서 같은 거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증거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제수사. 일단 강제수사 나가게 되면요. 그 전제부터 나와야 돼요. 강제수사.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강제수사는 아무래도 뭐랄까요. 우리의 신체 자유 그런 게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재산권 같은 게 침해되기 때문에 법에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제수사 법정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유명한 영장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장주의. 그래서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굳이 강제수사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례원칙. 그래서 3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수사, 법정주의, 영장주의, 그 다음에 비례원칙.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장주의. 그래서 각각 이제 어떤 영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영장주의 예외 관련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배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수사에는요, 대인적 강제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물적 강제수사가 또 있게 됩니다. 대인적 강제수사와 대물적 강제수사. 대인적 강제수사에는요, 체포하고 구속이 있어요. 체포하고 구속. 체포, 구속이 있는데, 체포에도 또 이제 3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 원래 이제 영장이 한 체포가 원칙이겠죠? 영장이 한 체포. 그 다음, 영장 없이 하는 헌법에서부터 규정된 게 있어요. 긴급체포. 이게 범죄의 중대성,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의 필요성,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영장을 발부하지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해서 중필긴이라 그래서 3가지 요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영장 없이 가능하고 또 현행범 체포. 여기도 눈앞에서 지금 범죄를 막 범하고 있어요. 범죄 중이거나 범행 직후에 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체포는 피의자만 가능합니다. 피의자한테만 체포가 가능하고 피고인한테는 안 돼요. 하지만 구속은 둘 다 가능합니다. 구속은 둘 다 가능하고 어쨌든 구속에서는 영장주의 예외가 없어요. 여기 지금 대인적 강제수사에서 이 2가지는 영장주의 예외입니다. 영장주의 예외인데 구속에는 영장주의 예외가 없어요. 항상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물적 강제수사가 나오죠. 대물적 강제수사.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체포. 아이고, 웬 체포야. 압수죠, 압수. 압수, 수색, 검증. 감정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이 3가지입니다. 압수수색, 검증. 특히 이제, 이 2가지가 주로 단일영장으로 나가요. 압수할 때 수색이라는 게 찾는 거잖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제 물건 숨겨놓으면 또 찾아야 되고 보물찾기 하고 그런 건데, 압수나 수색을 위해서 각각 압수영장만 있거나 수색영장만 있으면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같이 발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요, 아주 유명한 조문들이 있어요.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그 예외가 적용합니다. 영장주의 예외. 대부분 이제 영장주의 예외에서 시험에서 잘 나오게 되는데,
216조, 217조, 218조에 가면은 유명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긴 여러분 달달달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216조 1항 1호가 216조 1항 1호가 체포 구속 시 영장 없는 수색이에요. 피의자 수색. 그 다음에 이제 1항 2호가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그 다음에 216조 2항이 피고인 구속 시 압수수색 검증. 그 다음에 216조 3항이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 그 다음에 217조 1항이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24시간 내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 뭐 이런 것 등이 다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218조가 사후영장마저도 필요 없는, 금방 얘기했던 216조나 217조는 이제 사후영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전영장은 필요 없지만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잘 외우셔야 되는데 218조가 요새 되게 핫해요. 이게 이제 사전영장도 필요 없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는 임의 제출물 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그냥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거든. 그게 우리 수사기관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또 악용하다가 요새 이제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걸 열심히 우리가 배워줘야 돼요.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검증은 이게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인지 뭐 아닌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런 것들. 오간의 작용을 통해서 사물의 성질이나 형상 등을 인식하는 거긴 한데요. 여하튼 이런 것도 있더라. 우린 주로 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 열심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근자에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요, 매번 어떤 직렬이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장 매체에 있는 문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압수를 하게 되죠. 이제 그거의 압수수색 방법이 항상 시험에 나오고 또 그게 뭘로도 연결돼요. 나중에 이제 증거 능력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다음에 자백 배제 법칙, 전문 법칙 등이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문 법칙과도 연결이 됩니다. 위증은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오게 되고요. 자, 여하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절차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사에서 이제 쭉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서 하나가 있는데 수사 절차 이거 잘렸네. 수사 절차 앞에서 내사 단계라는 게 나와요. 내사 단계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사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좀 지울게요. 자, 혐의 포착이 있어야 돼. 혐의 포착. 어떤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되면 수사로 이제 개시가 되게 되는데 이 이전 단계를 우리가 내사 단계라고 불러요. 내사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풍문, 진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소고발, 자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다 내사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혐의 포착을 하기 위해서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수사의 단서라고 불러요.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 그래서 이 혐의 포착을 하게 되는 원인자를 수사의 단서라 부르는데요. 이 수사의 단서 관련해서요. 이게 자율적 단서와 타율적 단서가 나옵니다. 자율적 단서와 타율적 단서. 자율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이제 활동을 통해서 혐의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될 것이 불심검문하고 변사자검시. 불심검문과 변사자검시입니다. 변사자검시. 이 내용을 좀 열심히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딱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타율적 단서. 아유, 얘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고발, 자수를 배우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고소, 고발, 자수. 특히 뭐 처음 듣는 분 있을까봐 얘기해드리는데 이 친고죄라는 게 있어요. 친고죄, 에코. 친고죄에서 고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친고죄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피해자 등 일정한 고소권자가 친히 고소를 해줘야지 논할 수 있는 죄예요. 고자가 영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다시 쓸게요. 친고죄인데 친히 고소가 필요한 범죄에서 친고죄.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소제기를 못해요. 이게 범죄 종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공소제기 후에도 법원에서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었을 때만 유무죄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친고죄라 부르고 또 비슷한 애가 있어요. 친고죄 말고
또 이제 즉시고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즉시고발 사건. 즉시고발 사건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유관기관, 즉 행정관청, 다른 행정관청의 고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검사가 공소지기할 수 있고 법원도 유무죄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친고죄랑 비슷하죠. 근데 친고죄는 일정한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행정관청이, 유관기관이 고발 조치가 해줘야 돼요. 고발 조치.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이라던가 공정거래법, 또 우리 예비군법 뭐 이런 것 등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게 왜 문제냐면요. 대표적으로 이 수사 이제 혐의 포착을 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거나 또 이제 제3자가 고발을 했거나 범인 스스로가 자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념들 간단히 얘기할게요. 고소는 뭐냐?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사표시예요. 이에 반해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예요. 제3자가 범죄 사실을 고하고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사표시. 알겠죠? 자수는 뭐냐? 범인 스스로가요. 범인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사표시.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누가 했느냐만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건 똑같이 가게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요. 이제 수사의 단서 중에서 타입적 단서는 고소고발 자수가 있으면 바로 뭐가 돼요? 수사로 가야 돼요. 왜? 혐의가 바로 포착이 된다니까. 맞은 애가 와가지고 나 때린 놈 잡아달라는데 그 친구가 와서 사진 찍어서 제 친구가 이렇게 맞았는데 요놈 좀 잡아서 처벌해달라 그러는데 그리고 여긴 직접 때린 놈 와서 내가 사람 좀 깠는데 처벌해달라는데 당연히 혐의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친고죄나 이 즉시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친고죄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3자가 아니라 범인이 자수는 했다 칩시다. 범인이 자수는 했는데 이 죄가 친고죄인 거예요. 친고죄. 대표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은, 모욕죄. 이런 게 이제 친고죄입니다. 총 이제 절대적 친고죄라 그래서 모비사업 현재 4가지가 남아있어요. 옛날엔 성범죄 등이 대부분 친고죄였는데 지금은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이제 형법상의 친족 상호 간의 비동거 친족 간의 제3범죄가 기본적으로 이제 친고죄로 되어 있긴 한데 여하튼 자, 어떻게 해서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를 했어요. 알았다 이거죠. 혐의 포착을 했는데 젠장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네. 이럴 때 이거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수혈과 판례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뭐냐?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됐어. 친고죄는 기본적으로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 도과했다라던가 피해자가 이미 고소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어. 이런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쟁점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고소, 이쪽 고발 자수에서 특히 친고죄 고소가 대단히 중요하고 즉시고발 사건에서의 고발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자수는 형법 문제라서 우리 형소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지문으로 객관식 같아서 어쩌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검문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 이제 변사자 검시 이게 이제 뭐다? 이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변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범죄 행위로 죽은 게 명백하다. 변사자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자, 이게 이제 변사자인데, 일단 검사가 검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행 검시를 주로 합니다. 사경들한테 시켜서 사경들이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수사의 단서에서는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고소, 고발, 자수, 특히 친고죄 고소와 즉시 고발의 고발, 이런 거 중요하게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면 이제 혐의 포착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인지라고 불러요. 인지. 형식적으로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신설된 수사 준칙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협력 및 어떤 있어요. 수사 준칙이 있는데 대통령령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범죄 인지 등에서 수사 개시 언제부터 하는가를 또 명문을 좀 해놨어요. 근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혐의 포착한 것을 인지라고도 얘기한다. 인지 같은 개념 기억하세요. 인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옛날부터 형식적으로 인지 보고서를 꼭 써야만 수사가 개시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혐의 포착이 되면 거기서부터 바로 수사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관련해서 미리 이제 여기서 쭉 수사 방법까지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보시면 그 압수수색 검증까지 하고 이제 수사의 종결인이 나옵니다. 수사 절차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수사 절차에서 일단 내사했고 수사 절차 좀 전에 배웠으니까 수사 단계에서 이제 뭐였어요? 범인을 발견 확보했고 증거를 수집 보존했어요. 이제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그러면 이제 검사가 뭐 한다고요? 이제 수사의 종결을 옛날에는 검사만 할 수 있었어요. 검사만.
수사의 종결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옛날에는 검사만 가능했다고 지금은요 1차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지게 딱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부경, 선거, 방대 해서 한 6가지가 있게 되는데 부경, 선거 나눌게요. 이제 사경하고 이제 부경, 선거 부경 공선이죠. 부경 공선, 방대. 이런 것들만 이제 현재 검사가 하는데 조만간 또 이것도 뺏으려고 그러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부패 범죄, 그 다음에 이게 경선, 그쵸? 이제 우리 아니다. 부패, 그 다음에 경제 범죄, 죄송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 다음에 이게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 그 다음에 방산비리 있죠? 방산비리. 그리고 마지막이 대형 참사.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검찰청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세부적인 건 우리 준칙에 쭉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한 거 보도록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수업 끝날 때요. 사법경찰관이 그래서 이제 1차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사의 종결권은 이거 외에 대다수 범죄에 대해서 수사 종결권이 신설이 됩니다. 옛날부터 수사 개시는 같이 했었어요. 사경도 했었고 검사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변화된 게 이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54조에 몇에 가면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신설되지 얼마 안 돼서 254조에 몇에 가면 2인가 3인가 그쪽에 동네에 가면요. 사법경찰관이요. 일단 수사 종결을 할 수 있어요. 수사 종결을 하고 대신에 이제 모든 수사 관계 서류를 일단 검찰한테 보내요. 그럼 이제 검찰이 보고 한 90일 이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도 할 수 있고 뭐 등등등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후 통제 방안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내두면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도. 그래서 거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경이 이제 수사 종결한 데 대해서 검찰에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 주로 이제 사후 통제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수사 종결한 것이 뭐가 미지네. 예, 그랬을 때 뭐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아까 또 뭐 다시 뭐 여러 가지 통제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세요. 배우시도록 하겠고. 그래서 검사는 우선은 이 6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경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도 통제하고 있고 또 이제 고소했던 이 고소인 등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경찰서장 등한테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돼요. 송치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수사의 종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종결 관련해서 수사 종결 관련해서 쭉 끄집어내면 사경한테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종결권하고 수사 종결권 불송치 결정이라고 하면 돼요. 불송치 결정. 검찰한테 안 보내는 거예요. 불송치 결정.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충분히 공소지기해서 처벌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검찰한테 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 결정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게 있지만 또 이제 타관 송치도 가능해요. 타관 송치.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야 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거기 보내고 가정폭력 사범에서도 가정법원으로 보내면 보내고 이런 것 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치된 거 있죠. 송치된 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옛날부터 있던 거죠. 옛날부터.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공소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역시 똑같이 타관 송치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원화가 됐어요. 예전에 그냥 수사에 종결하게 되면 바로 사경은 송치 의견이건 불송치 의견 하여튼 전부 다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 송치 의견으로 해서 결정한 것만 이제 검사가 받아서 불기소, 공소제기, 타관 송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재수사 요청을 한다던가 보완 수사 요청을 한다던가 뭐 이런 등등 징계 요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제 원칙적인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 공소제기, 타관 송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이 2개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기소하게 되면 이걸로 그냥 진짜 종결되는 거예요.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완전 끝나게 되는 것이고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공판 절차로. 자, 근데요. 각각에 대해서 불복이 필요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야. 어차피 법원 가서 하면 되니까 특별히 법정된 거는 없어요. 검사가 공소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니까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
아니 피해자 등이 얘를 좀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는데 또 고발을 했는데 아이 검사가 공소지기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야. 억울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제도가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재정 신청.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딱 보고 검사가 불기소한 것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검사 불기소가 타당하다면 이제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검사 불기소가 이건 타당하지가 않아. 이건 분명히 법정 세워서 유무죄를 다퉈봤어야 되는데 검사가 뭔가 자의적으로 안 한 것 같아. 이럴 때는 공소지기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요. 공소지기 결정 받은 그 결정문을 가지고 검사 지정해서 공소지기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동네에서 이제 재정 신청이 주관식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객관식 시험으로 나오게 되면 좀 숫자 같은 게 나오면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검찰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예외도 있고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김에 뭐가 또 있냐면요. 자, 수사 종결을 했었을 때 수사 종결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치? 아니다. 여기서 뭐 더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이 동네 나중에 수사 준칙이라는 거 법 바뀐 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고, 이 불기소 처분, 자세한 건 이제 들어가서 할게요. 본 강의 들어가서 하겠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 개관하는 거니까, 이제 요렇게 왔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요거, 이제 공소지기 열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수사의 종결에서 지금 이제 일반론을 배웠고, 이제 공소제기로 들어가요. 봅시다. 수사에 이제 종결했어. 수사에 종결해서 특히 이제 우리는 공소제기로 갔어. 공소제기로요. 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 공소제기권자는 당연히 현재 검사입니다. 검사. 그래서 현재 우리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 독점주의가 헌법상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거고 기소 편의주의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가요. 언제든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거든요. 공소 취소. 그런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또 기소 편의주의,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했다가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어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공소장 작성과 관련해서 공소장 기재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배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 관련해서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대원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소제기할 때는요. 공소장 하나만 또 이제 법에서 규칙 11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서류들만 제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뭐 유죄 증거라든가 뭐 기타 관련된 건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곧 얘기를 하겠지만 소송의 3주체가 법원, 수소법원, 공소제기 받은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그리고 이제 피고인, 이렇게 셋을 소송의 3주체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 둘을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구분하세요. 셋 합쳐서 소송의 주체라고 부르고 이렇게 둘을 당사자라고 불러요. 당사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지금 검사가 일방적으로 고자질을 하거든 공소장에다가. 근데 얘가 이 나쁜 말만 퐁땅 써서 다 보내면 얘가 살아오면서 뭐 하여튼 했던 각종 악행을 다 적었다고 합시다. 지금 범죄는 지금 피고인 갑이 저지른 A죄밖에 없는데 이거 외관해서 나머지를 다 적어봐요. 그러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수소법원 입장에서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인간 쓰레기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 하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단 배제를 막기 위해서 이걸 예단, 편견 방지를 위해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이 공소 사실과 관련된 것만 쫙 적어야 돼. 그래서 이거 외에 예단을 갖게 하는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첨부금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용금지, 첨부금지, 인용금지, 여사기재금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적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것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가 또 나오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유명한 거예요. 공소장 일본주의. 이제 공소장 기재 관련해서는 254조에 이제 피고인 특정 뭐 이런 등등등 나오게 되는데. 피고인하고 이제 원래는 4가지인데 그 중에서 2가지 중요한 것만 써드릴게요. 피고인하고 이제 공소사실 특정 이 문제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 그래서 쭉 이제 뭐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소장 기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살펴보면 되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 공소제기를 했으니까 그 효과를 제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그 효과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5가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공소제기 효과 5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소송 계속이에요. 소송 계속. 소송 계속이라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무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태를 소송 계속이라 부르고. 자, 그러면서도 아까 공소장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소사실 특정했잖아요. 그래서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 대상이 특정이 됩니다. 심판 대상이 특정이 되게 된다. 심판 대상이 특정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요.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공소제기의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는 그 유효기간인데 그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강제처분에 관한 아까 썼다 지웠던 여기선 강제수사라 그랬었죠. 대인적 강제수사, 대물적 강제수사 그런 모든 권한이요. 다 어디로 넘어가요? 수소법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강제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수소법원에 귀속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좀 이따 이거 관련해서 바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섯 번째, 별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알아요. 아까 피의자가 누구로 바뀐다고요? 피고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수사에 객체했던 피의자가 드디어 이제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요. 검사와 대등 당사자가 되는 피고인이 돼버립니다. 피고인이. 그래서 지위가 좀 달라지게 된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공소제기의 5가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5가지 효과가 이런 것들이더라. 글씨가 너무 막 써있네. 깔끔하게 쓸걸. 어쩔 수 없네.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게 공소제기 후에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것도 이제 강력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소제기 후에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특히 이제 여기서도 임의수사하고 강제수사로 나눌게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자, 임의수사는요, 이게 뭐예요? 피고인을 수사할 수 있냐, 이거. 피고인을 수사할 수 있냐. 잘 보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공소제기 후에는요, 단순한 피의자,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대등 당사자라니까요. 근데 검사가, 이리 와봐, 조사 좀 하게. 그러면, 야, 네가 뭔데? 이렇게 대등 당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당사자 지위에 어긋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일단 우리 다수결판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얘가 범인인 줄 알고 지금 실컷 공소제기를 했는데 아니야. 진범이라고 하는 놈이 또 자수한 놈이 또 새로 생긴 거야. 그리고 요 놈이 보니까 지네 대빵 대신 위장 자수한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 신문을 할 때도 있단 말이야. 자, 이게요. 사실은 이제 수사의 개념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정확히 얘기할게요. 수사가 뭐냐? 자, 공소제기 및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목적이 그거예요. 공소제기 및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제기뿐 아니라 그 유지 여부를 위해서도 수사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소제기 후에 임의 수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이라던가 이제 참고인 다시 불러서 이제 조사하는 이제 그런 것 등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자, 핵심은 뭐라고요? 여기서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여기 써 있잖아. 강제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로 왔다고요? 수소법원, 수소법원. 공소제기 받은 그 법원에 지금 귀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찾아가면 안 돼요. 자, 이제 수소법원과 일반 법원의 차이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수소법원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으로 합시다. 서울중앙지법으로 하면 서울중앙지법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형사사건이니까 형사부로 가겠죠. 형사부로 가게 되는데 형사부 내에서도 자,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법정형이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다가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합의부로 들어가요. 합의부로.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가게 되면요.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 부가 들어간 게 합의부야. 그런데 단기 1년 이상의, 그러니까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아니라 단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해당한 사건이면요. 이제 단독 판사로 가요. 그러면 형사부에 가면 제1단독, 제2단독, 제3단독 해서 쫙 있어요. 알겠죠? 이런 데서 일단 공소제기에 들어간 공소장이 접수된 그 부를 갖다가 또는 그 단독 판사를 갖다가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형사 제3부, 제4부 뭐 이런 거 또는 형사 제4 단독 이런 것 등이 수소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소법원은 정확하게 형사 4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판사들도 좀 써드리긴 해야겠구나. 자, 일단 이것도 이제 써드릴게요. 법관 나오게 되는데, 법관. 지금 이쪽 하다 잠깐 넘어왔어요. 법관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그 다음 수임판사,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수탁판사. 자, 재판장은 단독일 때는 혼자 앉아있는 사람 그 양반이고, 합의부일 때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소송 지휘, 이런 걸 다 하게 되는데, 자, 그 옆에 우배석, 좌배석, 여기 이제 합의부를 전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있게 되면 우배석, 좌배석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좌배석이 좀 더 짬밥이 높아요. 좌배석은 좀 이따 단독으로 나갈 사람입니다. 그런 판사들인데, 자, 재판장이 혼자 뭘 다 못해요. 그래서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관. 그러니까 외부에 가서 증거조사 같은 걸 좀 해야 될 때가 있어. 이런 경우에 재판장이 내가 가리? 해서 이제 우배석이나 좌배석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수명법관이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간 법관. 이런 거고. 자, 수탁판사는 누구냐면요. 수탁판사는 자, 우배석, 좌배석도 정도껏 보내야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형사 4부인데 여기에서 세상에 해남 지원에 가야 돼. 해남 쪽에 그 증거조사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좌배석 혹시 해남 지원 갈 수 있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딱 그러면서 제가 사직서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아니 미안하네. 하면서 다시 집어넣게 만들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는 판사한테 전화해야지. 전화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부 부장판사 누군데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사건 관련한 증거가 거기 있는데 그거 좀 조사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받은 판사야. 수탁판사. 여기는 다른 법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법원. 그거를 알아두시고. 자, 수임판사. 이 양반이 우리 형사소송에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수임판사. 특별한 임무를 받은 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서 각종 영장을 발부해요. 이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수사 단계는 수소법원이 없잖아요. 그때 영장 발부한 양반이 이 양반이에요. 수임판사.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양반이 수사 단계에서 미리 증거를 꼭 보존해야 될 때가 있어. 지금 이제 유일한 증인이 있다 칩시다. 유일한 증인이 있는데 수사 끝나고 공소 제기하고 제1회 공판기 열고 이런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 사이 이 양반이 죽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암, 사기 말기야. 그러니까 막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막 이런 상황이라고. 이럴 때 미리 증언을 확보해야 되잖아. 이럴 때 누가 가서 하느냐? 이 양반이 가세요. 수임판사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임판사는. 잘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거 쓴 김에 자 중요한 내용. 우리 항상 형사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불복이야. 불복. 어떻게 다툴 수 있냐거든요. 자, 재판장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재판장의 결정,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결정 이런 쪽에 이제 결정에 대해서 불복제도가 있게 되는데요.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재판장의 수소법원도 있죠. 수소법원의 결정도 있어야죠. 수소법원의 결정부터. 자,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툰 거를요. 기본적으로 항고라고 불러요. 결정. 재판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 제가 재판의 종류, 판결, 결정, 명령을 쓸 건데 결정입니다. 결정. 수소법원의 결정에서는 항고로 다투고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에 준한다 그래서 준항고로 다툽니다. 자, 나온 김에 수사기관도 써드릴게요.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일정한 처분을 할 때가 있어요. 수사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할 때가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수사기관은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처분에서는 행정소송으로 안 가요. 이때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준항고. 자, 근데 여기 봐봐. 아무도 없지요. 수임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안 써놨잖아. 수임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불복이 없습니다. 불복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나중에 저기 수사당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84조 사항인가에 보면 이제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다 돼 있지만 일반론 얘기하는 거예요. 불복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떨어졌다고. 이거 수임판사가 하는 거라고. 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건데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또는 체포영장 청구 기각 결정, 압수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요.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강수사에서 다시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요 내용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뭐 하다 왔냐면 공소제기 후 수사하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야. 자, 공소제기 후에 임의 수사는 가능해요. 하지만 강제 수사는
강제 수사는 못 해요. 강제 수사하려면 법원한테 부탁을 해야 돼. 저 재판장님, 저기 피고인 좀 구속하면 안 될까요? 오케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서 구속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압수수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수사 때 못했어요? 아니,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알겠어요. 영장 발부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찾아가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판례가 뭐냐면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수소법원이 멀쩡히 있는데 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한테 압수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제 이 수임 판사는 몰랐던 거야. 공소제기된 걸 몰라가지고 압수영장 발부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해온 거야. 그래서 그걸 증거로 탁 대민 거야. 그러니까 수소법원이 딱 보고 뭐래? 나는 영장 발부해준 적 없는데? 아, 저희 수임 판사한테 받아왔는데. 그럼 거기 가서 재판을 받든가? 증거 능력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판례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소제기 파트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 공소장 관련해서 이건 이제 공판 절차 들어가서 하긴 하는 건데 어차피 여기서 얘기해 버릴게요. 이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공소장 변경. 그래서 이게 1심, 2심까지는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2심까지를 사실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판단, 그 다음에 뭐 양형 이런 걸 다 다투는 게 이제 2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심은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야. 법적 문제만 원칙적으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까지 이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등이 사실 이제 검사의 공소지기 관련해서 쭉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쓰면은 이제 공소시효 관련해서도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공소시효.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중단은 없어요. 여러분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거든. 우리 법에 공소시효 중단은 없고 정지사유 등이 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정지사유 등 막 배우고 또 이게 이제 공범 중 1인 공소제기하면 딴 놈도 정지되는지 뭐 이런 것 등등 그런 것 등을 열심히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시효 기간도 객관식 준비하신 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25년, 15년, 10년, 7년, 5년, 3년, 1년 7가지 종류를 쭉 해서 각각 외워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가면 좀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소제기까지 이제 끝났고 이제 우리 공소제기 했으니까 공판 들어가야겠죠? 이제 공판. 이제 공판은 뭐 그렇게 아주 뭐 중요한 그런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합니다. 쭉 지우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과정을 써야 되니까. 대사에서 수사 왔고, 수사에서 공소제기 했고, 드디어 공판이 열립니다. 공판 절차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1심이 나갑니다. 1심에서. 자, 크게 모두 절차. 그 다음 사실 심리 절차. 그 다음에 재판 절차인데 그냥 판결 선고라고 쓸게요. 판결 선고 절차. 이렇게 이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모두 절차가 뭐냐? 맨 처음에 열리는 거. 모두. 맨 머리 모자에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서 시작하면 피고인한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줍니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줘요. 이 순서는 좀 기억하십시오.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신문 들어갑니다. 이름, 전화, 주소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주민번호 같은 거 본인 확인하는 게 인정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모두 진술해요. 검사 모두 진술. 이제 공소장 낭독합니다. 주로 공소장 낭독하고 그럼 이제 피고인 모두 진술이 있어요. 피고인 모두 진술. 피고인도 이제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이제 자백할 거 있으면 자백하고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재판장이요.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뭐 정리합니다. 계획, 심리 계획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1심, 이걸 이제 모두 절차가 주로 이제 제1회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주로 모두 절차를 하게 되는데, 먼저 1회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전에요. 사건 자체가 정말 복잡하다 싶으면 미리 공판 준비 절차라는 걸 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 제1회 오면 이제 이렇게 갔다. 심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쭉 이루어져요. 참고로 여러분 형사소송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공판이 제1회 열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십 회 복잡한 사건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 몇 개월을 했잖아. 그것도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예, 보통 사건은 한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되게 어쨌든 보통 한 열 몇 번, 긴 건 20몇 번 이 정도 충분히 간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대부분의 절차가 사실심리 절차예요. 사실심리 절차.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증거 신청을 하면 그래서 이제 체부하겠죠. 증거 채택을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해서 증거 체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채택된 증거 중에서 이제 증거 조사를 해요. 증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걸 우리가 증거 자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 증거를 증거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채택돼서 증거 조사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거쳐서 나오면 그걸 증거 자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거 조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이 증거에 뭐 물적 증거도 있고요.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증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증인신문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신문을 제일 뒤에 해요. 피고인신문을 이제 제일 뒤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다 끝났죠. 그럼 이제 최종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심의 절차에서 이런 것도 다 하고 물적 증거, 인적 증거 다 증거 조사까지 하고 증인신문 한 다음에 피고인신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변론이 있게 돼요. 최종 변론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검사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 피고인, 변호인. 최종 변론합니다. 특히 이제 검사가 이때 구형을 하는 거예요. 이 썩어 빠질 이 피고인 절대 반성도 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최고형을 선고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구형을 하면 이제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어머니 짜장면 싫다고 하셔서 나이가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많은 것들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쩌고 막 하고 하지만 이건 내가 정말 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어쩌고 막 합니다. 변호인 또 옆에서 제가 몇 년 동안 변호인 활동을 하면서 이처럼 순수한 우리 피고인을 처음 봤다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다 끝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최종 변론하면 이제 변론 종결이 되는 거예요. 변론 종결 딱 하고 물론 이제 종결했다가도 변론 재개도 가능합니다. 재개도 가능한데 이제 일단 끝났다 칩시다. 끝나면 이제 판결 선고 나온 거야, 판결 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판을 하겠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울 건데, 재판.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판결 선고하면 2심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2심이 끝나게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이 기본적으로 이제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아까 얘기했던 판결, 결정,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같은 게 주로 이제 종국 재판이에요. 종국 재판. 이걸 또 이제 나눌게요. 형식, 또 이제 실제를 따라 나누면 이게 이제 형식 재판과 그다음에 실체 재판이 있어요. 형식 재판과 실체 재판.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종국 전 재판과 종국 재판으로도 나눠집니다. 종국 재판으로 나눠지는데 밑에 것부터 설명하면 종국 재판은 그 심급을 끝내는 거예요. 그 심급을 끝내는 재판이 종국 재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판결 선고 절차에서 하는 게 종국 재판입니다. 종국 재판, 종국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종국 재판 관련해서가 이렇게 올라갈게요. 그래서 형식 재판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있고요. 공소 기각 판결이 있고요. 관할 위반 판결이 있고요. 면소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체 재판이 그야말로 유죄 판결하고 무죄 판결이 되는 겁니다.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신급을 종결시키는 그런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국 전 재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도중에 재판 진행하다 보면 결정을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증거 체부 결정 이런 것도 결정 도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진행하다 결정을 해. 뭐 신청하면 기각합니다. 이런 것들 등등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런 건 뭐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 종국 재판을 지금 설명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자 이걸 주의하십시오. 이 형식 재판 사유 이걸 꼭 잘 외우셔야 되는데 형식 재판 사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소송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송 조건 그리고 검사한테는 이거를 소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소추 조건, 소송 조건인데 소추 조건은 그야말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고요. 소송 조건은 뭐냐? 법원이 수소법원이 유무죄 판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검사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검사는 공소 제기하면 안 돼요.
또 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면 유무죄 실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추조건, 소송조건인데 그것들이 다 이 형식재판 사유예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4가지가 있고요. 328조에 공기기 14가지 사유가 있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위반 판결은 그냥 관할위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326조에 면소 판결 사유가 4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요? 15개. 이 15가지 사유는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 돼. 그게 검사 입장에서 소추조건이고, 즉 불기소, 공소권 없으면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소추조건이고, 그 다음에 법원은 유무죄 실체 재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에요. 이해하십시오?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외워야 돼서 공기결, 공기판, 관할위반, 면소 이런 사유가 없어야만 유무죄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 유무죄 재판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형식에서 판결은 그게 이거. 종국적으로 이제 이런 공기판, 관할위반 판결, 면소 판결 이런 것들 제일 중차대한 결정, 중차대한 그 재판이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정은 나눈 대로 판결 진행 중에 하는 그런 결정도 있고, 이렇처럼 공소 기각 결정처럼 끝내서 하는 결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불복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은 이제 재판장이 주로 퇴정 명령을 하거나 기타 이제 소송 진행하면서 소송 지휘권으로서 하게 되는 게 명령인데, 잘 보십시오. 이제 수소법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판결하고, 판결은 무조건 수소법원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결정은, 종국 결정은 수소법원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도중에 하는 결정은 아까 봤던 재판장 수명법관 등의 이름으로 나가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등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이 뭐냐면요. 자, 판결에 대한 불복 뭘까요? 1심에서 2심 가는 걸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거를 상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결정, 1심의 종국 결정에서 불복하는 걸 우리가 항고, 그리고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재항고, 그렇게 우리가 명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불복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수소법원의 판결이나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렇게 간다는 거 기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2심이 끝난 거야. 종국재판에서 1심이 딱 끝났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심, 3심이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2심, 3심은 좀 공통되는 게 있어서 하나 쭉 쓰겠습니다. 일단 공판 절차에서 이제 1심 끝났고 이제 상소 절차로 넘어와요. 상소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그림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돼서. 자,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칩시다. 1심 판결. 1심 판결. 선고가 됩니다. 그럼 2심이 끝난 걸까요? 자, 1심 판결이 선고되면요. 7일 이내 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어느 법원에다 제출해야 될까요? 2심 법원, 1심 법원. 지금 상식적으로 2심 법원은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심 법원에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1심 법원에다가 항소장 제출합니다. 그러면 자, 14일 이내 1심 법원은 2심 법원에다가 소송 기록을 송부해 줘야 됩니다. 그걸 밑에다 쓰자. 7일은 이때 하고 7일은 쓰고 소송 기록 송부. 이게 며칠? 14일 이내. 그래서 14일 이내 2심에다가 소송 기록, 즉 1심에서 있었던 모든 자료를 바리바리 싸서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는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 이 사이에 14일이니까 좀 더 길게 할까?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이에, 자, 도중에 피고인이 지금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아이고, 피고인이 나 빼달라고 보석 신청이 들어왔네. 또, 이 사이에, 얘 구속기간이 만료되네. 그래서 얘 재구속해서 구속기간 연장을 해야겠네. 기타 등등 뭔가 이 사이에서 소송행위를 해야겠어요. 금방 얘기했던 일정한 소송행위를 해야겠어.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소송 기록이 아직 2심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다 원심 법원이 하는 거예요. 1심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진행 중에 1심 판결 선고 후더라도 소송 기록 송부되기 전까지는요. 다보다 1심 법원에서 보석 재판하고요. 또 뭐 구속기간 연장 재판하고요. 기타 등등 많은 거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기까지가 1심이야. 여기까지가 1심이 되는 거야. 1심. 여기까지가 1심이야.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2심의 소송 기록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이제 2심이 사실상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모르잖아. 이 소송 기록이 지금 2심 재판부에 갔는지 어쩐지를 모르죠. 그 전까지는 원심 법원에 하면 되는데 1심 법원에 하면 되는데 모르잖아. 그래서 2심 법원에서는요. 소송 기록이 딱 오는 순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줍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줘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자, 피고인, 항소인 또는 이제 뭐 검사면 검사나 피고인 측에다가 소송 기록 접수해줘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줘. 그래서 야, 이제 모든 기록이 나한테 왔으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해. 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2심이 사실상 시작되는 거야. 소송 기록 접수 통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게 되면요,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다. 글씨가 참, 항소 이유서 제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다. 항소 이유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요, 이제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주겠죠. 항소 이유서를.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 제출받은 다음부터 다시 이제 기간은 됐고 원래 10일이긴 한데 항소 제출이 있게 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2심에서는 필수적이에요. 의무적입니다. 의무. 근데 3심에서는요, 이게 뭡니까? 의무는 아니야. 의무는 아니고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로만 바꾸면 되냐면요. 이걸 1심을 2심으로도 써도 똑같아요. 1심, 2심. 똑같습니다. 1심, 2심. 여기 이제 항소장이 아니라 상고장이겠죠. 상고장 제출, 그런 이제 2심이 아니라 3심이 되겠지. 3심. 똑같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것만 바뀌어요. 2심하고 해서. 이게 답변서 제출이 의무가 아닌 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2심이 진행되겠죠? 이제 끝나면 또 3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된다. 확정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확정. 선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판결은 선고되더라도 지금 7일 이내 항소 등을 제출할 수 있었잖아요. 항소 등을 할 수 있었잖아요. 또 2심 끝나면 또 7일 이내 상고를 제출할 수 있다면 상고 같은 걸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더 이상의 통상의 불복 방법이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확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뭐 검사가 둘 다 항소 포기를 한다거나 또는 항소를 제기했다가 항소 취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경우 등에 바로 확정이 되죠. 그렇고 이제 아무도 뭐 가타부타 말도 없이 가만히 있어 7일 동안 그러면 자동 확정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판은 뭐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어디라도 확정이 되는데 특히 3심에서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확정이 되면 이제 이 판결에 따른 판결의 내용에 따른 집행이 되는 거예요. 판결의 내용에 따른 집행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발생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면 중요한 게요. 그 유명한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기판력. 그래서 이 기판력의 발생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집행력 생기고 기판력이 생깁니다. 특히 기판력을 여러분이 잘 배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일 사건에서 다시 공소제기 못해요. 또 공소제기 하게 되면 당연히 면소 판결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동일성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 말은 이제 한마디는 해드릴게요. 이 기판력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이제 동일성, 범죄 사실이라고 그럴게요.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형사소송에서 한 6군데에서 이게 등장을 해버려요. 6군데에서. 그래서 그 얘기는 일단은 써드리긴 하겠습니다. 한 6군데에서 이게 등장하는데 본 강의 때도 얘기할 거예요. 동일성이라는 게요, 요런 거. 여러분 이제 형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걸 좀 알겠지만, 포괄일제라는 게 있어요. 포괄일제. 그래서 A1, A2, A3가 합쳐져서 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습범이나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포괄일제가 되는데, 행위는 여러 개지만 합쳐서 하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적 경합. 하나 행위로 두 개의 죄를 뭐 저질렀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이제 상상적 경합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상상력 경합은 소송법상은 일제입니다. 또는 그걸 과형상 일제라고도 얘기해요. 소송법상 일제, 과형상 일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둘은 동일성 인정됩니다. 포괄일제 상경. 근데 실체적 경합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다 일단 써볼게요. 실체적 경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영향 안 미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야. 동일성이 없다. 실체적 경합 때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일성이요. 논의되는 곳이 6군데예요. 첫 번째가 아까 수사의 단서에서 얘기했던 친고죄 있죠. 친고죄의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치. 객관적 불가분치. 그래서 첫 번째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소 불가분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심판 대상 이원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의 한계.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상소 불가분 원칙. 하여튼 뭔가 불가분 나오면 다 동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기판력.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입니다. 이런 동네에서 이제 동일성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요. 이 세 개가 다 친고죄란 말이에요. 피해자가 A1만 고소했더라도 전부 다 고소가 되는 거예요. 고소 불가분. 또 공소 불가분 마찬가지야. 검사가 A1만 공소장에 썼더라도 나머지가 다 같이 공소 제기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심판대상 이원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공소장에 쓴 거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고 줄여서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고 A1 그 다음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들이요. 잠재적 심판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숨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공소 불가분이 이 얘기예요. 하나만 적었더라도 사실상 동일성이 인정된 게 다 같이 공소직이 된 거예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잠재적 심판 대상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공소장 변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상소 불가분도 마찬가지예요. A1만 상소했더라도 2, 3가 같이 올라가는 거다. 2심, 3심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판력이 이제 바로 그거라고요. 이제 이걸 할게. A만 공소 제기해서 유죄 확정됐더라도 얘까지 확정된 걸로 봐요. 그래서 기판력이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처음에 이 중에서 A만 수사기관이 있는 줄 알고 공소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A가 쓰여 있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B도 같이 공소 제기된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A만 심판이 이루어져서 결국 A한테만 유죄 확정이 됐더라도 어디까지 확정된 거야? B까지 확정된 거야. 그래서 뒤늦게 이제 B 범죄를 발견하고 공소 제기했어. 무슨 판결 나가요? 면소 판결 나가는 거야. 그게. 썼다 지웠지만 면소 판결의 첫 번째가 확정 판결에 쓰던 범죄에서 다시 공소 제기됐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좀 너무 순식간에 이런 걸 이제 배웠지만 여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배울 거고 마지막에 이제 특별 구제 절차까지 하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다 얘기했네요. 이제 특별 구제 절차. 자, 이제 상소까지 해서요. 형이 확정이 됐는데 너무 억울하더라 이거야. 상소 절차돼서 특히 이제 유죄 확정이 돼 버렸어요. 유죄 확정이 됐는데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게 재심이에요. 재심 절차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객관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는 등장하게 돼요. 재심. 옛날에는 재심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별로 이제 안 나왔었는데 요새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 이게 우리 이제 재심 사유가 저기 420조에 가면 1, 2, 3, 4, 5, 6, 7 뭐 이런 게서 쭉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특히 이제 5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5호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 이런 게 이제 발견되게 되면 이제 재심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 내용이 이제 사례에서는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객관식에서는 그거 외에도 1, 2, 3, 4, 5, 6, 7 중에서 이제 각각 내용들을 좀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재심 관련해서는 요새 판례도 좀 많습니다. 많은데 먼저 하나 얘기해드리면 재심은요 다시제자예요. 다시제자.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확정이 됐으면 2심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2심에서 확정됐으면 2심에 다시, 3심에서 확정됐으면 3심에 다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 재심 들어갔다고 무조건 무죄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에서 재심 들어가서 무죄로 바뀔 수도 있지만 면소 판결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도 갈 수 있고 면소 판결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유죄로도 또 나올 수도 있어. 다만 이제 경한죄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심 들어갔다고 무조건 무죄로 간다는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재심의 대상이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에서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무죄로 갈 수도 있고 면소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한죄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똑같은
죄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재심 배우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비상상고 있게 되는데요. 비상상고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죄 확정 판결뿐 아니라 확정 판결 모두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 유죄 확정, 무죄 확정, 면소 뭐 딴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봤는데 검찰청이 딱 보니까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거예요. 이랬을 때 대법원에다가 바로 상고를 떼는 게 비상상고입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절차로서 우리가 이제 약식 절차하고 직결심판 절차가 있어요. 이런 것 등이 있게 되는데, 자, 이 약식 절차는 뭐냐면요. 검사가 원래 공소장을 써요. 공소장 작성해서 딱 공소제기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뭐 벌금, 구류, 과료 되게 경미한 사건들이고 재단형밖에 안 때리는 거거든. 이런 거에서 굳이 뭐 재판 오래 끌 필요가 없다 해서 약식 청구서를 딱 붙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면요. 공판 안 열어요. 안 열고 그냥 단독 판사가 그냥 서면으로 심리하는 거야. 서면 심리해서 그냥 벌금 때리는 거야. 주로 이제 음주운전이라든가 초범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 단순 폭행 이런 거 할 때 약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식 명령 이게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유죄 판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열받아. 난 정체판 하고 싶어. 그러면 정체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정체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 명령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직결심판은 뭐냐면요. 이게 현재 기소 독점주의 예외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검사한테 안 보내고 그냥 자기가 직접 시군법원에다가 직결심판 청구를 해버려요. 이게 기소 독점주의 예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결심판 떨어지면 피고인이나 경찰서장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부당하게 나왔다. 무죄가 떨어지나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약식하고 직결심판의 차이점 같은 것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형사소송이 사실 끝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배상명령 이런 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형사보상, 재판의 집행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가끔 이제 소년 같은 거, 소년법 관련된 내용을 가끔 이제 물어볼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특수징계 쪽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경찰 공부나 이런 쪽 하는 수험생들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제 2교시부터는 제대로 이제 우리 교과서 가지고서 형사소송법 중요한 전체적 내용들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